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누르세요. 그러면 복 받고 성공할 거예요. Right now. 네, 존경하는 허경영 총재님. 아, 제가 인터뷰 그래. 좀 해도 될까요? 나중에 해요. 그래요. 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패드 연준이 현지 시간으로 1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준 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기존 1.00, 1.25%에서 0.00, 0.25%로 1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힌 건데, 거기에 더해서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7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MBS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간단히 말해서 미국이 현재 한국 돈으로 850조 규모의 양적 완화를 시행했습니다, 총재님. 현재 연준이 이 같은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총재님의 고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중국이 코로나가 왔을 때 트럼프가 우리가 이제 이겼다 중국이 미국을 내년쯤이면 앞지를 수가 있거든. 중국 경제가 내년쯤이면 미국을 앞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1, 2년 안에 미국이 세계 경제 대국에서 물러나게 돼 있었거든. 중국이 세계 경제 1위 대국이 그 직전에 코로나가 온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는 되게 반겼죠. 예. 되게 반겨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백악관에서 네. 이제 중국은 우리가 힘 안 들여도 이제 우리를 따라오기가 어렵게 됐다. 그러니까 중국을 좀 비아냥거리면서 중국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약품을 보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중국을 말이야. 드디어 중국이 이제 혼났구나. 예. 이런 생각을 말로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갑자기 미국이 말이야. 코로나가 터져버리고. 예. 그때는 미국이 코로나 환자가 거의 없을 때예요. 그러다 미국에 갑자기 코로나 환자가 한 8천 명 되니까 깜짝 놀란 거야. 그리고 또 미국은 전부 비행기를 타고 출퇴근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이 급격히 확산이 돼버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은 앞으로 걷잡을 수 없이 코로나가 확산될 거거든. 예.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이 안 돼요. 왜?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그 확산 속도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비행기 감염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제 위기를 감을 느끼고 즉시 불경기에 대처할 수밖에. 실업자가 양산되면서 예. 심각한 지경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빨리 연준에서 금리를 제로 정도로 낮추고 양적 완화를 할 때는 금리를 낮춰야 되거든. 네. 그리고 양적 완화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이 제로까지 내려가야 양적 완화가 시행이 되는 거죠. 그 우리나라 돈으로 850조. 850조 양적 완화를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자기들의 손실, 국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제 메꿔 나가려고 하겠죠. 아, 그렇군요. 금년에 무역 수지만 해도 예. 엄청난 적자가 예상되거든. 그걸 다 메꿔 보려고 하겠지. 저는 그러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경기 불황이 생기고 이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하는 건데 그런데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네. 다우 지수 같은 게 뭐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 버렸어요. 갑자기. 그냥 뭐 주가가 떨어져 가지고 곤두박질 쳐가지고 막 피해 본 액수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적 완화 뭐 800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미국이 손해본 거는요 8천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총재님, 저는 혹시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막 연준은 민간은행이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양적 완화를 했다고는 하지만 진짜 이유가 그건 아닌 것 같고, 뭔가 트럼프와 연준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던 건 아닌가, 뭐 그 내막에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 총재님의 고견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는 예. 트럼프하고 짠 건 아니고 양적 완화 미국의 연준 안에는 예. 트럼프 정부의 전부 간부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커넥션이 돼 있어요. 아, 네. 연준과 연준과 백악관이 따로 안 놀아요. 아, 그렇군요. 그 사람들이 다 임명 추천하는 사람이라야 대통령이 이끌어갈 수가 있다니까. 네네. 그러면 대통령 한마디 하면 연준이 움직이는 거지. 미국 구조는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하고 다 연관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만드니까. 아, 그렇구나. 무슨 말이냐면 미국 연준이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보면 되지. 총재님 이해했습니다. 그게 미국의 자본주의라는 게 예.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 되든 밤중에
월가가 연준이 그런데 협조하지 않으면 되는 사람이 없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계를 자주우지 하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을 무조건 도와주라 이스라엘을 도와주는데 누가 그 시비를 걸겠어? 에? 미국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연준을 지고 있는 자들이 그들이란 말이야. 연준의 의장을 임명하는 자들이 누구요? 아이고 세계적인 금융을 지배하고 있는 뭐 유대인이 됐든 뭐 개들이잖아. 진짜 총재님은 무시무시한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그러니까 월가가 예. 월가가 백악관이지. 이야, 네, 총재님 또 궁금한 게 미국이 제로금리 수준이 되니까 이 한국은행도 덩달아서 기준 금리에 대한 전격 인하를 선언을 했어요. 그럼. 0.5%를 전격 인하해서 현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는 0.75%입니다. 그래서 1, 2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 코스피 지수가 2000을 유지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1600까지 급락했다가 현재는 이제 1700선에서 왔다 갔다 유지 중이에요, 총재님. 그래서 지금 일부 개미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런 전염병이 오면은 코스피 하락은 당연한 거고 이제 봄이 되어가지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바이러스는 어차피 다 죽어버린다. 거기다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까지 내렸다는 건 V자 반등의 징조다. 뭐 아주 좋다. 아주 좋은 징조다. 다시 코스피는 2000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주식 풀 매수 가야 된다라는 등 이 투자 심리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이 총재님께서는 미시적 차원에서부터 거시적 차원까지 이 전 세계 경제를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총재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코스피가 정말로 다시 2000까지 지금부터 상승을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간 거는 원위치까지는 올라가려면 시간이 걸려요. 금방 상승하지는 않지. 그건 이제 착각이지. 이제 한참 내려가면은 이제 많이 코로나 때문에 투자 심리는 많이 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또 단 좋은 징조는 금리가 내려갈수록 주가는 올라가니까 주가가 반등하는 건 있겠지 나중에. 그죠? 예. 그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뭐 그렇게 좋은 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아. 네네. 그러니까 시간 텀이 좀 길다. 길지. 그리고 우리 경제 회복은 우리 인생이 인간의 행복 지수가 W자거든. W.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W. W. 20대는 행복 지수가 높아요. 그러다 다시 내려온다고. 그래 안 그래? 직장 가고 뭐 이리 시달리니까. 내려오다가 40대쯤 결혼하고 뭐 이럴 때 올라가. 행복 지수가 좀. 그죠? 그러다가 좀 반짝하다가 다시 내려와. 예. 50대쯤 되면 다시 내려와. 행복 지수가. 내려와가지고 손자를 볼 때쯤 되면 올라가는 거야. 그냥 W자가 되는 거야. W자. 이 글자를 쓰면 W가 되는 거지. 20대에 제일 행복 지수가 높고 30, 40대 결혼할 때 조금 가운데가 조금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하트 W자지. 그런 곡선이 있어. 예. 인간들의 행복 지수가. 그러니까 이 코스피 주식도 네. 이 경제도 그런 곡선이 정해져 있어요. 예. 경제는 무슨 곡선이냐? 히말라야 곡선이야. 히말라야. 사이클이 이렇게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금방 급반전을 하지는 않아요. 그 순환 곡선, 우리 행복지수가 누구나 그런 곡선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옛날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거의 일자형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저 뭐 젊을 때나 늙을 때나 그게 거의 수평으로 쭉 돼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현대인들은 행복지수가 W로 바뀌었어. 그런 식으로 주식시장의 그 주가지수는 언제나 사이클이 파도타기야. 한번 올라가면 또 전체적으로 내려와. 예. 그 중간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이제 금강산 같이 되지. 그건 매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걸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낮은 데서 또 높은 데로. 그 파도 타기하고 똑같이 생겼다니까. 파도 타기하고. 와, 예. 그러면 지금 좀 더 내려가겠네요. 그러니까 한번 방향을 내리기 시작하면은 W의 연속이 이게 와이파이 아니야 이게 파동이잖아 파동. 네. 이게 우리의 맥박도 그렇게 뛰잖아. 그 맥박 그 파동이 W자잖아. 그게 지속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은 W 파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 올라가면 또 나중에 내려가 올라가면 내려가. 총리님 감사드리고 그 지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전 세계 각국들이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어요. 제가 이 과정을 조사를 하다가 되게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총재님. 미국이 2008년부터 10년간
6조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를 했어요. 그걸로 미국은 경제를 유지한 거야. 예. 근데 재밌는 사실은 시중에 유통된 통화는 그 절반인 3조 1천억 달러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2조 9천억 달러가 어디로 갔는지 그 행방을 알 수가 없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한국의 결과는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한국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1100조 규모의 양적 완화를 했어요. 근데 시중에는 고작 100조 정도의 통화만이 유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1100조를 찍어냈는데 그 중에 이 90%가 넘는 1000조가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결과로 보이는데. 그 분단국이니까 돈이 지하로 들어간다니까. 지하로 해외로. 돈은 위로 올라가지 않는 특징이 있잖아. 아, 그래요? 돈은 골드이기 때문에 무겁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숨는 기질이 있어요. 지하나 해외로. 해외로 가도 숨은 돈이 되지. 총님, 근데 미국은 50%가 날아갔는데 우리나라는 90%, 그러니까 1100조를 찍었는데 1000조가 숨어버렸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숨나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분단국이라. 아, 분단국이라 그래요? 분단국. 분단국이 이렇게 많이 숨어요? 엄청 숨어. 대박이네. 미국은 안정된 나라니까 달러가 해외로 흘러가요. 근데 우리는 안정돼 있지 않잖아. 돈이 생기면 도망갈 궁리를 해요. 돈이 있는 사람은 전쟁 나면 건물이고 빌딩이고 전부 위험하잖아. 예. 전 재산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안정 자금을 해외에다 빼돌리는 버릇이 있어. 뭐 위험한 땅에다 계속 투자하고서 마치 6.25 사변 때 북한에서 일사후퇴하는 거 안 봤어요? 그때 북한에 있는 집이고 땅이고 다 버리고 쫓아오는 게 몸만. 근데 그 사람들이 남한에 땅을 사놨어 봐. 그 고생하나? 아니죠. 아니죠. 몰랐지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단국에 있으니까 미국에 땅을 사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뉴질랜드에 땅을 사놓고 호주에다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 날씨도 좋은 나라 가서 편안하게 사는 거지. 뭐 간섭을 하나마나. 그리고 이중 국적이 허용돼 나이 많으면 또. 그래서 돈을 해외로 얼마든지 빼돌려요. 근데 뭐 시티은행이고 뭐고 국제적인 은행에 갖다 넣어버리고 그쪽에 와서 찾아 쓰는 거야 그냥. 전쟁 나면은 안 나면은 이쪽에서 찾아 쓰고. 예. 전쟁 나면은 저쪽에서 찾아 쓰고. 어쨌든 몸만 살아나가면 전 세계 어디 가서나 돈을 찾을 수가 있어. 생활이 되는 거야. 네? 전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아니 이거 양적 완화 총재님이 6천조 하신다 하셨잖아요. 6천조보다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예. 안 하는 사람들이 정신이나 국민들 고생시키는 사람들이 잘난 사람이 아니야. 예. 미국이 양적 완화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압니까? 일본하고? 엄청나게 하죠. 그 우리는 한 번만 하겠다는 거야. 6천조. 예. 와, 그래서 최근에 총재님께서 긴급 정책을 발표하셨잖아요. 20세 이상 국민 1인당 통장에 긴급 생계지원금 1억 원씩 꽂아주겠다라는. 꽂아주겠다. 151명이 붙으면 예. 6월 달까지 꽂아준다. 아, 예, 6월 달까지. 금년 6월까지. 예. 내가 TV 토론에 나와서 떠들 거거든. 예. 그러면 1억 1억이 필요한 사람은 무조건 국가혁명배당금당 찍으면 무조건 6월 달에 1억이 꽂혀. 그거 좋잖아. 예, 좋죠. 그럼 돈 없다 소리 하지 마라 이거야 이제. 국민이 지금 이대로 놔두면 국민들이요 대책이 없어. 총재님은 뭔가를 하실 때 이제 굉장히 화끈하고 멋지신데 진짜로 제가 이 경제 구조를 보고 나니까 이 1억씩 지급을 하면은 진짜 대한민국 경제 단번에 살아나고 엄청난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틀림없어. 그러니까 내가 딱 하고 나니까 미국이 따라서 하는 거 봐 지금. 근데 총재님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지금 20세 이상 인구가 한 4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데이터상으로는 이게 통장에 총 4천조가 꽂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네. 빈민층, 서민층, 중산층까지만 준다니까. 아, 네네. 차상위층하고 상위층, 최상위층은 안 주잖아.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들어가는 돈은 2천조가 들어가. 처음에 2천조면 네. 모든 게 커버돼. 나중에 모자라면 또 조금 찍으면 되지.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요. 또 시중에 그러면은 또 통장에는 꽂히는 건데 이게 그 사람들이 이거를 1억을 바로 써버릴 게 아니잖아요. 바로 안 쓰니까 처음부터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아,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당연히 폭등하지는 않는 거고 한 그럼 2, 3%밖에 안 되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보이지가 않지. 거의 안 나타나.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아직 뭘 몰라요. 총재님 제가 또 궁금한 게 뭐냐면은 그 일반적으로 이 양적 완화의 과정이라 하면 이렇잖아요. 그 정부에서 은행에 채권을 발행하고 중앙은행은 그 채권을 사고 그만한 돈을 정부에 주고
그 돈을 받은 정부가 평소보다 예산을 많이 편성해가지고 이 공공 부분에 투자를 하고 기업을 발전시킨다든지 그래가지고 이 거기서 생기는 낙수 효과를 이 국민들이 받아 먹는다. 이런 트리클 다운 정책이잖아요. 근데 전 세계가 이런 트리클 다운 구조의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총재님께서는 그 반대잖아요. 트리클 업이잖아요. 그런 양적 완화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경제 이론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는 건데 그런 양적 완화는 내가 처음이지. 산에 불을 지르면 산의 밑에다 불을 질러요. 그러면 산이 위로 올라가서 탄다니까. 그리고 트리클 업이 원래 정상이야. 불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잖아. 그런데 이제 트리클 다운은 초창기에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6.25 사변과 같은 전쟁 시에 트리클 다운을 해야 돼. 왜? 산업시설이 없을 때, 산업 기반 시설이 없을 때는 국가가 나서서 포항제철을 짓고 고속도로를 놓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산업 기반을 먼저 조성해, 먼저 재벌을 만들어요. 그 재벌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으로 확산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경제를 케인즈 이론으로 정부가 경제를 주도해야 할 수밖에 없어. 그것을 트리클 다운이라고 그래. 트리클 업은 자본시장은 이미 형성돼 있어. 그런데 위기가 왔어. 이럴 때는 트리클 업을 해야 돼. 내 말 이해가죠? 예, 이해갑니다. 내가 뭐 이런 말 하면은 사람들은 호생년이가 뭐 경제를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지만 나는 이미 미래 돌아갈 경제를 다 보고 있어요. 와, 진짜 총재님의 경제 이론은 진짜 너무 차원이 높아요, 진짜로. 그렇다니까. 이거를 연구하면 할수록 감동이에요, 진짜로. 내가 무슨 뭐 대통령에 미친 사람이 아니야. 국민이 와가지고 여러분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섣부른 이론 가지고 대통령 하려고 하나. 총재님, 그러면은 지금 일본은 트리클 업을 해야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일본도 산업시설이 잘 돼 있잖아. 뭐 500년 된 기업이 3,000개 뭐 이런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든지 그냥 선 구조가 돼 있지만 트리클 다운을 할 이유가 없어요. 아베노믹스의 문제점이 바로 이거네요. 총재님 또 궁금한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일본이 이런 아베노믹스를 하는데 이게 명목상의 빚이 생기는 거잖아요. 일본 정부가 일본 은행에 빚을 많이 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일본 은행은 이 일본 정부의 자회사니까 그러니까 정부에 소속된 거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또 일본 은행은 거기다가 화폐를 자체적으로 무한대로 찍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정부 부채는 갚을 필요가 없는 건데 총리님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 뭐 정부가 은행에 채권을 발행하고 은행은 기존 금리를 낮추고 정부에게 돈을 줘. 정부는 그 돈을 받고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이러한 과정을 지금 일본이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이런 쓸데없이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없는 거죠. 예? 없는 거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예 이 정부가 이 은행의 역할까지 소화하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문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부랑 은행을 쓸데없이 분리시키지 말고 이 한국은행과 한국 정부가 합쳐져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러면 국채 발행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뭐 정부 부채가 쌓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정부 파산 가능성도 전혀 없고 뭐 정부에서 돈을 계속 찍다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상승할 것 같으면은 찍는 양을 줄이고 무난하면 찍고 아니면 줄이고 무난하면 찍고 아니면 줄이고 뭐 이러한 과정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이 정부와 은행을 아예 합쳐버리실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뭐 국영은행도 만들 수가 있지. 그러나 그거는 금융시장은 가능하면 금리가 없어짐으로써 점점 둔화되어야 할 거예요. 일본이 지금 그래요. 맞아요. 모든 금융상품이 의미가 없잖아. 맞아요. 총재님, 일본은 지금 마이너스예요. 금리가. 그러니까. 그게 선진국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세계 자본가들이 연준이 금리를 자꾸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금리는 점점 내려가고 있는 추세. 그래요. 총재님, 그러니까 궁금한 게 제가 그러면 총재님은 뭐 정부랑 은행을 합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현재 한국은행이 있는데 은행 자체가 그 은행의 주식을 정부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정부만 관리할 때는 언제나 부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르시즘에 빠진단 말이에요. 국영기업체들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렇군요. 아주 에고이즘에 빠져버려요. 자기들의 나라 것이니까. 국영기업체 흑사 내는 거 봤어요? 못 봤습니다.
맨날 우리나라 부채가 늘어나는 건 국영기업체들 때문에 그냥 퇴직금 기분 나는 대로 가져가 버리고 거기다 막 채권을 찍어서 그냥 적자 봐버리고 저거 마음대로야. 자기 돈 아니고 나라 돈이다 이거지. 근데 총재님 진짜 마지막인데요. 총재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양적 완화를 주장하신 게 한 2년 전인가 1, 2년 전인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총재님께서 그러니까 몇십 년 전부터 주장하시는 정책이 있고 이제 또 갑자기 주장하시는 정책들이 있잖아요. 긴급 생계 지원금이라든지 양적 완화라든지 갑자기 발표하시는 정책들은 어떤 총재님만의 어떤 숨은 의도가 있으신 건지 뭐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의도가 있지. 그러니까 벌써 미국이 양적 완화해서 덮어주잖아. 내가 국민 1인당 150만 원 주자고 하니까 미국 대통령 후보 앤드류가 예. 또 덮어주잖아. 그 뒷받침을 해주잖아. 예. 내가 뭘 말하면 미국에서 자꾸 뒷받침을 해줘.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총재님을 집중하고 있는데 은근히 총재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힌트를 주는 거네요. 굉장히 아주 좋은 현상. 내가 이끌어간다고 보면 돼. 알겠죠? 총재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